세월호 사고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제2의 특수단 구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자 이재수 전 사령관의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친형은 검찰이 동생을 압박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추가 기소 의견을 묵살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정의연의 마포쉼터 소장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윤미향은 쉼터 소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 통화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노래로 유명한 가수 강원래 씨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꼴등이라고 말했다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강원래 씨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강원래 씨가 사과할 게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이 강원래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22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하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어제 오전 문재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공수처장과 소속검사들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는 본래 설립 취지를 확고히만 지켜준다면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그 본래 취지가 훼손돼 중복되는 검경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자칫 정권 호위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수처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강력한 수사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 관한 검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절대 수사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의 판단으로 중복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경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대상도 3부 요인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모두 포함할 뿐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검찰총장,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간부,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장 등 우리 사회의 최고위 권력자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현직은 물론 퇴직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수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일절 보지 않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른바 외풍을 막아내는 최전선의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검찰총장이라며 임명했던 윤석열 총장이 정권의 골칫거리가 됐듯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기대를 갖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선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누가 될지, 또 공수처가 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바로 이 첫 번째 관문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냐 얻지 못하느냐의 분기점이 될 듯합니다. 예상했던 일이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세월호와 관련한 대다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탓, 윤석열 검찰총장 탓이라는 떼쓰기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얘네들이 정상적인 지구인이라면 그동안 무분별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냐며
제2특수단 검토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 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2특수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는데요. 먼저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사전 공유한 뒤 결과를 보고 수사단 재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비화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당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고,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 대변인도 이제 특검이 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특검이나 제2의 특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인데, 이번 검찰 특조단을 포함해서 세월호 관련 수사 조사는 그간 8차례나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여건의 행태에 대해 정부 여당이 습관적으로 윤석열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고 하다가 탈이 나니 이제 와서 기승전 윤석열식으로 우기고 있다며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 앞에서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엊그제 세월호 특조단의 조사 결과 소식을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보도 직후 채팅창이나 댓글 등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신 반응은 이재수 장군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책임져라였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몬 시발점은 다름 아닌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습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지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문재인이 한마디 하자 검찰 충견들이 이 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의 모욕을 준 것이죠. 때문에 이 전 사령관 사망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발표 며칠이 지나도록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습니다. 지난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자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큰형 이재흥 씨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동생 묘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큰형 이재흥 씨의 말에 따르면 특수단의 무혐의 발표에 땅에 떨어졌던 명예는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겠지만 동생이 억울했던 심정은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며 온 가족이 다시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이재흥 씨는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친형인 이재흥 씨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재수는 군인은 말이 없다며 항상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검찰이 위에서 사찰을 시켰다 하라고 압박했다. 없는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며 그야말로 격정 토로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육해 공군에서 연인원으로 20만이 넘는 병력이 투입됐답니다. 재수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건의하는 것은 기무사 본연의 임무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은 계속 귓선을 대라고 압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재수 사령관의 형님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국가적 재난 사고 앞에 기무사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또 다른 국가 권력은 이를 사찰로 몰아세웠고 거기에 윗선이 누구냐라고 압박했으니 이재수 장군이 느꼈을 수치심과
절망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마음이 아팠을 이재수 장군의 아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검사는 아버지에게 부하들이 다 실토했다. 있는 대로 말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은 검찰 수사에 아버지가 낙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마중 나온 지인들에게 검사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왜 왔느냐고 하셨습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로 주변에 폐를 끼칠지 모른다고 걱정하셨어요. 또 아버지는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수사받는 후배 군인들과 기무사 조직이 매도당하는 상황을 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 또는 국민들의 감정에 이끌려 정치가 개입된 무리한 수사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여러분은 이재수 장군의 유족들의 인터뷰에서 피부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한마디에 이런 일이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됐고 우리 국민은 자랑스럽고 또 훌륭한 군인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이재수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해 그 책임을 문재인에게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김 전 차관의 비행기 탑승을 막았던 바로 그 주체입니다. 또 불법 출금 조회 관련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 담당관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돼 있는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긴급 출금 과정을 지시한 윗선 개입 여부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공익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호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이 조사 대상자로 적시돼 있는 만큼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자신을 중용한 이유를 잘 알고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의 불법행위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이 이성윤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이후 그해 7월까지 출입국 본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 기록과 출입국 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했고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 요청서에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한 사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부적절한 긴급 출금 금지 및 승인 행위 등도 파악했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이 개인정보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 공유했다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는 물론 차규근 본부장 등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 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출입국 공무원 조사 경위를 보고하라는 등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결국 그해 7월 초 대검 반부패 강력부 요구로 긴급 출금의 위법 여부에 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 출입국 본부 직원 5명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의 중심에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 있었습니다. 출금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서울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검 측은 불응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안양지청에 출입국 공무원 등 조사 내용,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수사 내용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현 정권이 왜 이성윤을 검찰 주요 보직에 알박기를 해놨는지 국민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채널A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에 대한 수사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맛도는 수사에 제동을 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 사표를 던진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을 검사로 안 본다고 했죠. 이제서야 문 지검장의 말이 실감이 나는 듯합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채 불기소 처분을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바통을 넘겨받고 지난해 8월부터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이부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 이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의견을 재차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묵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이 추가 기소 의견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그만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결재를 미루는 일이 반복되자 수사팀에서는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는 분통까지 터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버티기는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자신들이 제출한 무혐의 의견 보고서 결재를 미루고 있는 이 지검장에게 집단으로 찾아가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집단 행동에도 알았다고만 한 뒤 또다시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마다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전엔 정의원 마포쉼터소장 사망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다고 했던 경찰이 윤미향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윤미향은 마포쉼터소장이 사망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간 윤미향에겐 많은 의혹이 쏟아졌었는데 경찰은 윤미향을 대상으로 글을 몇 자 적은 서면 조사만 할 뿐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였던 21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리고 7개월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샤워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능한 건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미양의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던 마포쉼터 소장 손 씨는 2020년 6월 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뤄지던 때였습니다. 손 씨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가 윤미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초 경찰은 윤미향을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무언의 압박이라도 받은 건지 소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윤 의원에게 다 확인했고 그 뒤 내사 종결한 것이라며 그 외 상세한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설명해주곤 하죠. 그런데 이번 마포쉼터 소장 사망 사건은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함구할까요? 그리고 경찰은 글자 몇 자로 필요한 사항을 다 확인했다고 했는데 윤미향처럼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윤미향과 똑같이 서면으로만 조사했을까요? 더욱이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망 사건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수사 상황을 밝히지도 않고 급 마무리한 경찰을 보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의 폐해를 절실히 느낍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성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사련은 21일 오전 박범계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면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은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박범계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를 할 때 그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30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법세련은 이어 박 후보자의 친동생은 사무장으로 일하며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경이 박범계 후보자를 회사 영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 매출을 올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묵인, 방조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뇌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 혐의라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사련은 박범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저희 우파 유튜브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친노 핵심 인사인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현주 전 사장은 KBS 사장을 역임할 당시 공영방송의 좌편향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개의 다른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와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기리는 광화문 천막 안에서 세월호 유족과 여성 자원봉사자가 몹쓸 짓거리를 한 자들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심의위원회는 저희에게 그 방송 영상을 삭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 보도를 세상에 알리면 안 된다는 지시라도 내려졌나 본데 당시 영상을 여러분께 속 시원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경고를 받을까봐 현재 이 영상을 또 내려야 할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우파 유튜브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저희는 아마 경고 조치를 더욱더 심하게 받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현주 전 사장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당 역시 정 전 사장의 과거 행태를 비판하며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을 언급하며 노골적 정치 편향을 드러내온 정 전 사장을 검토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 전 사장이 국민적 자산인 전파를 특정 이념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지금도 잊지 않는다며
정 전 사장은 공영방송 전파로 건국 유공자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반신자유주의 투사로 치켜세워 혹세무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우파라는 사람들이 맨날 광화문 한복판에서 성적이 날리고 친일적인 발언하고 이거 우파 아닙니다. 우파는 우리나라 최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보수주의 없다고 보고요. 참 보수주의 없다고 보고 그냥 가장 정확한 표현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에요. 친일, 그 다음에 남북 냉전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대결 구조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남북 이 분단, 고착, 대결, 지향주의적인 친일. 주 원내대표는 정 전 사장 두 아들의 미국 국적과 병역 미필 논란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전 사장은 2002년 8월 9일 한겨레 신문에 부자들의 잔치라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병역 문제는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등과 함께 우리 사회 특수 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형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터라고 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 전 사장 자신의 두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미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심불량 이중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미국 국적 취득은 특수계급의 특권적 행태라고 호통치면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서류를 주미대사관에 직접 접수하고 정작 두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자 KBS 사장 자리를 내놓을 문제냐고 뻗대기도 했다고 hir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서를 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신의 아들에게나 돌아가는 혜택이라 하고 미국 국적 취득은 특수계급의 특권적 행태라고 호통치면서 자신의 두 아들도 병역 면제, 미국 시민권 취득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편향적 올드보이 끝판왕의 귀현이라니 방송장악 완결 선언인가라며 정 전 사장은 2002년 대선 때 좌대업 우연주로 불리던 인물 아닌가,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던 인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방송사 저승사자를 앞세워 국민 눈과 귀를 흐리고 보수 언론 씨를 말리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입맛대로 정파 방송할 수 있는 안전핀을 찾는 것이다. 이제 정현주 안 치고 방송을 죽인 것인가라며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안 될 일이다. 청와대는 당장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죠. 6년 전에.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애도가 가득하던 때죠. 일주일 뒤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정치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정치검찰을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이 그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강규영 전 KBS 이사 또한 유데일리와의 통화에서 KBS는 정현주 전 사장 체제 당시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KBS 요직에서부터 들린다며 정 전 사장이 당시 좌편향 언론 인사들을 특채로 대거 채용하면서 이로 인해 편향성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병역 문제와 미국 국적 취득 사례로 보듯이 한마디로 양심불량이라며 정 전 사장은 조국 같은 인간이고 방심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같은 인간이라니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조국 같은 인간이라 함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비난일 테니 말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이른바 은행이자 중단법을 만들어 은행의 대출이자 수치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한답시고 금융권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자 수익을 더 많이 벌어들였을 테니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압박인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한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은행권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업의 본질과 시장 논리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기업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민주당 소식, 강추천 기자가 전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정말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기뻐서 하늘로 날아갈 듯이 말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올해 3월 말이 기한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재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홍익표가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는 연장되기를 기대한다는 무리한 견해를 내비친 것입니다. 홍익표는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우리 국민 일각의 불편한 시각도 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여전히 예대마진 확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은행 돈이 지돈도 아니면서 금융권과 은행권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홍익표는 또 공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부분이 함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익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월급을 상생을 위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는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죽었다 깨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학계에서는 은행이 이자를 중단하면 경제 재난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고 웬일인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든 건 본래 이낙연인데 이낙연 본인보다 더 강력한 주장이 튀어나와서 꽤나 당황스러운가 본데 기업들의 이익을 공유하라는 이낙연 주장이나 홍익표나 도찐개찐 막상막하라는 사실을 이낙연은 모르나 봅니다. 이낙연이 먼저 시작한 건데 이낙연이 무슨 낯짝으로 홍익표 주장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연초부터 휘몰아쳤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감사원의 결과 발표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인허가 문제,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논란, 감사원의 제8차 전략수급 기본계획 및 제3차 에너지 기본 전환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적절성 감사 착수까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은 경제성과 함께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 에너지 정책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백년 대계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꼭 국가 백년을 지 혼자 책임질 것처럼 임기 4년 동안 원전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때문에 원전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찬성 여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 인식은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20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원전 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6.5%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8.5%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40.3%로 안전하지 않다 24.1%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2018년에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원전 인식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관련 학회에 의한 조사여서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탈원전 정책에 총대를 메고 있는 한수원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릴수록 환경 파괴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탈원전의 실체를 국민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적폐청산의 피해자인 박근혜 정부 허연준 전 행정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허 전 행정관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당시 수감된 독방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 방을 사용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 고위층들이 수감되면 일반 재소자들보다 환경이 좋은 독방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 전 행정관의 말을 들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은 지난번 구속 당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독방을 썼다며 본인이 이 부회장에 이어 그 방을 썼다고 했습니다. 허연준 전 행정관은 이 방은 법정 구속된 요인들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만든 독방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며 나는 2018년 법정 구속으로 재수감됐는데 이 방에서 일주일 정도 보냈다. 그 이후 다른 독방으로 보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간 그 방을 사용하다 출소했고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내차지가 되었다며 이 부회장이 1년간 그 작은 방에서 감시받으며 겪었을 고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그는 그 방의 끝에는 높이 60cm 정도의 시멘트 담장이 있고 가로 80에서 9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다며 이곳은 전천후다.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크고 작은 볼일도 다 보는 화장실 겸 목욕실이다. 처음 겪을 때는 참으로 난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연준 전 행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열악한 방이라며 대부분의 방들은 좌변식의 화장실 칸막이라도 있건만 삼선 총수라고 그나마 대우받는 특별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됐습니다. 원 전 대표가 받는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원 전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지역 사업체의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낸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의 일부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는 고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업체 4곳에서 뇌물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 1심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본 2천만 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보다 2배 가까이 형량을 늘린 것입니다. 원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1일 지방선거 1대 24 승리 신화를 다시 쓰겠다며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5년간 서울의 65만 가구의 양질의 주택 공급과 강남북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며 서울시정 탈환 의지를 다졌는데요. 조 구청장은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나왔다. 서울 시민에게 원죄가 있는 패배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싸워 이겨본 사람은 조은희뿐이라며 참신한 인물과 정책만이 시민의 주목을 받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야
승리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강원래 씨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 형평성을 지적했다가 이른바 대깨문으로 불리우는 친문 성향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강원래 씨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합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에 관련해 열심히 노력해준 관계자, 의료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어제 이태원 모임에서 홍대, 강남역, 종로 등 여러분과 함께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서 제가 방역 정책이 꼴등이란 표현을 쓴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원래 씨는 전날 안철수 대표가 이태원을 찾아 마련한 상인 간담회에서 유흥업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물 마시고 노는 건 괜찮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안 된다는 식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라며 여기 업소들이 대부분 저녁 8시에서 9시에 문을 여는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라 그런다. 그런 형평성은 좀 맞춰줘야 하는데 K-팝이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꼴등인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강원래 씨는 SNS를 통해서도 이태원발이란 단어 때문에 나름 조용히 하라는 대로 했다. 자체 방역을 하고 손 소독제, 마스크 우리가 구입해서 조심조심했고 영업하지 말라 해서 1년 가까이 영업 안 했다. 다들 힘든데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하루 50만 원, 월 1,500만 원, 1년 1억 8천만 원 손해봤다. 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래 씨는 오래전 당한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원래 씨의 비판에 강원래 씨의 장애까지 거론하며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차마 그 욕설들까지 전달해드리지는 못할 정도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죠. 자신과 똑같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까지 조롱하며 욕을 해대는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나오면 문재인이 사는 동네에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나오지 말고 오손도손 니들끼리 너희들 세상 만들어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원순 오거돈의 실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니만큼 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했고 후보자들이 야권에 쏠리면서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어제 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넘게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겉으론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가 하루 종일 술렁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자만하거나 오만한 정치 세력을 항상 심판해 왔습니다. 그동안 야권이 너무 오만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듯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